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품사에 대해서 전부 다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이제 그 품사에 이어가지고 낱말의 형성법, 그 중에서도 형태소 부분에 대해서 함께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문법 교재 37페이지 펴도록 합시다. 자, 다들 폈습니까? 37페이지. 그죠? 자, 폈죠? 자, 형태소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즘 뭐 특히나 한백고 같은 경우에는 요 품사 부분이 학교 교과서랑 상관없이 선생님이 이제 의문, 단어, 문장, 뭐 중세 국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 학교도 요즘 또 생각보다 많아요. 차츰차츰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형태소라고 하는 거는 일단 무엇이냐? 바로 자, 일정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우리는 형태소라고 합니다. 즉 뭡니다? 낱말 중에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형태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약간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 음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였다면 이제 그 원자가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분자가 되는 게 바로 형태소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발음의 단위가 아닌 의미의 단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의미는 실질적인 뜻과 문법적인 뜻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의미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실질적인 뜻과 문법적인 뜻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형태소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며 쪼개면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밤나무 같은 단어도 밤과 나무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밤과 나무로 나눴을 때 여기서는 더 이상 나누게 되면 나무라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밤, 나무 이런 걸 형태소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동사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건도 먹다 같은 경우도 먹과 다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었던 어간 혹은 어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어말 어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얘네들은 전부 다 형태소로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형태소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나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품사 때 했었지만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 자립성, 혼자 쓸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자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형태상의 의미. 그렇죠? 즉 이거는 바로 뭐다? 다른 낱말과 띄어 쓴다. 이런 뜻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립 형태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의존 명사 부분이에요. 알겠죠? 의존 명사 같은 경우는 품사도 명사고 다른 말과 쓸 때도 다른 말과 띄어서 쓰잖아. 그렇지? 조사가 붙는 거는 제외하고. 알겠죠? 다른 말과 띄어서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 명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자립 형태소에 속하게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뉠 수 있는데 자립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의 도움 없이 혼자 쓸 수 있는 형태소다라고 되어 있고 핵심은 여러분들이 품사로 개념을 이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바로 자립 형태소에 속하는 거는 명사, 대명사, 수사, 감탄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요렇게까지가 이제 바로 6가지가 자립 형태소에 속한다. 그냥 품사로 분류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알겠죠? 의존 명사, 말에도 이미 의존이 들어가는데 의존 형태소 아니에요? 하다가 혼납니다. 알겠습니까? 꼭 구분해야 돼요. 자, 반대로 의존 형태소는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는 형태소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뭡니까? 우리가 낱말의 원형을 썼을 때 짝대기 표시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조사 같은 경우는 짝대기하고 이, 가, 뭐, 을, 를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같은 경우도 먹 다음에 짝대기, 어미도 짝대기 다음에 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의존 형태소는 짝대기 무늬가 들어가는 형태소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 의존 형태소에 속하는 거는 조사,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어미, 접사 이렇게가 의존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용언 같은 경우는 의존 형태소로 분류를 해야 돼요. 왜? 어미의 도움 없이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알겠죠? 다들 기운이 왜 이렇게 없어 보이죠? 오늘따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나누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실질 형태소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구체적인 동작,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라는 거죠. 여기에 속하는 건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여기까지는 자립이랑 똑같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해지죠. 바로 용언의 어간까지. 그렇죠. 정확하게는 근이라고 얘기를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용언의 어근까지 이렇게 실질 형태소에 속합니다. 즉 용언에서 그 뭡니까? 뜻을 가지는 부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분류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반면에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뜻이 없이 문법적인 의미만을, 자, 요거는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아닌 문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형태소를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하죠. 형식 형태소에 속하는 건 조사, 어미, 접사 이렇게 세 가지만이 형식 형태소에 속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바로 뭐다? 바로 어미와 접사는, 그렇죠? 낱말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형태소로는 인정을 합니다. 어미, 접사 같은 조사는 우리가 품사 9개 품사 중에 포함되는 애기 때문에 낱말로 분류할 때 낱말의 자격을 가져요. 알겠죠? 그런데 어미와 접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그 낱말로 분류를 하지 않아요. 얘는 낱말로 나눌 때 전혀 나눠지지 않는 애들이란 말이야. 알겠지? 하지만 얘네들이 형태소를 나눌 때는 형태소로는 인정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죠? 자, 보다 합시다. 철수가 집에 도착했다. 자, 쉬운 것 같지만 또 은근 난이도가 있는 문장이긴 해요. 자, 철수가 집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문장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어절로 나눠봅시다. 어절로 나누면 몇 개의 어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절로 나누면 어절로 나누면 몇 개의 어절로 나눠져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문장은? 그쵸. 어절은 세 덩어리. 그쵸. 끊어서 읽는 단위이기 때문에 세 어절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얘를 낱말로 나누면 몇 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낱말로 나누면 몇 개로 나눌 수 있다? 낱말로 나누면 철수 이름이니까 하나의 그 낱말이죠. 그 다음 가 조사니까 낱말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집 명사니까 역시 낱말이죠. 애 조사니까 역시 뭡니까? 낱말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도착했다 이거는 도착하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한 개의 낱말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5개의 낱말로 구성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형태소로 나눠봅시다. 철수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철수는?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한 개의 형태소가 돼요. 그쵸? 조사, 가 역시 나눌 수가 없겠죠. 그쵸? 역시 한 개의 형태소가 돼요. 그쵸? 집,
역시 나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한 개의 형태소에 조사 역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개의 형태소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요 도착했다라는 말이죠. 그쵸? 도착했다라는 말은 기본형은 사실 도착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알겠죠? 여기에 플러스 뭐가 붙었다? 하다라고 하는 여기서는 접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겠죠? 하다라고 하는 접사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알겠죠? 하다가 붙으면은 뭡니까? 명사를 용언으로 만들어줘요. 공부하다, 도착하다, 뭡니까?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용언으로 만들어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했다에는 뭡니까? 하 다음에 사실은 과거를 나타내주는 엿이 붙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종결어민 다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형태소로 분류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 형태소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죠? 정신 차리고 얼른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태소 분류할 때 제일 어려워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용언, 서술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형태소가 구성이 되는가.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단어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단어 형성법.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잘 거의 안 배웠어요. 그리고 배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교과서에 있는 단어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이 많으니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단어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근이라고 하는 개념과 접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어근은 단어를 형태소로 분류했을 때 바로 어떤 부분?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즉 이꼴 얘는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 형태소와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명사도 어근이 되고, 알겠습니까? 대명사도 어근이 되고, 수사도 어근이 되고, 다 어근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용언,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앞부분, 그 어미,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한 형태, 그쵸? 이런 형태까지도 우리는 어근이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어근과 어간의 개념은 엄격하게 요즘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을 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접사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단어를 형태소로 분석을 했을 때 어근에 붙어서 그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는 부분을 우리는 접사라고 한다는 거죠. 자, 정확하게는 접사가 하는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접사의 기능은 첫 번째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줍니다. 알겠죠? 자, 요거를 우리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알아둬야 돼요. 요런 접사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느냐? 한정적 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정.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품사할 때도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말에서 다른 말을 꾸며준다는 건 이꼴 다른 말의 의미를 제한해준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접사도 바로 뭡니까? 의미를 꾸며주기 때문에 요것의 이름을 한정적 접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어근의 성질을 바꾸어 주는 접사가 있어요. 얘는 아예 품사를 바꾼다든지 혹은 용언 같은 경우는 자릿수를 바꿔버린다든지 각각이 갖고 있는 단어들의 성격을 어근의 성격을 바꿔주거든요. 알겠죠? 이러한 접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어려운 말로 지배적 접사. 어근은 지배하는 접사다라고 해서 지배적 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접사는 원래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우리가 접사를 분류할 때는 그냥 단 두 가지 접사의 위치만 가지고 나눴어요. 접사의 위치에 나누면 어근의 앞에 붙는 접두사, 어근의 뒤에 붙는 정미사. 알겠죠?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 오면은 여기에 한 가지 기준이 더 추가된다는 거. 바로 접사의 기능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은 어근의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한정적 접사, 어근의 성질을 바꿔주는 지배적 접사. 이렇게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게 분류 기준 자체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보도합시다. 그래서 어근과 결합하는 위치에 따라서 접두사와 정미사로 나뉜다. 그래서 접두사는 어근의 어디에? 앞에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는 접사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거는 접두사는 99.9% 한정적 접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접두사 중에서는 지배적 접사, 즉 어근의 성질을 바꿔주는 애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접두사는 거의 대부분이 한정적 접사에 속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단어의 품사를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건 약간 미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무당 이런 말을 쓰죠. 그다음에 풋이라고 하는 건 아직 익지 않은, 아직 덜 자란, 혹은 뭐 미숙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과일에 하면은 아직 익지 않았다는 의미로 풋고추, 풋사과, 그렇죠? 사람으로 따지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풋사랑 하면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런 걸 얘기하죠. 그다음에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익히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때는 날고기 하면은 익히지 않은 고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야생의라고 해서 개라는 말은 약간 질이 떨어지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쓸모없는 이런 의미. 그래서 개살구 하면은 살구처럼 생겼는데 못 먹는 살구라고 해서 개살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돌 같은 경우는 돌배. 역시 배 중에서 돌처럼 딱딱하고 별로 맛이 없는 질 떨어지는 배를 돌배. 그 다음에 들 같은 경우는 들국화. 바로 국화 중에서 어디? 들판에 야생 상태로 자라는 그 국화를 들국화라고 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전미사 같은 경우는 어근의 뒤에 붙습니다. 그쵸? 자, 얘는 특정한 뜻을 더하기도 하고 품사를 바꾸기도 하는데 비율로 따지면은 뭡니까? 한정적 접사가 한 3, 4 정도고 지배적 접사가 한 6, 7 정도 돼요. 그래서 지배적 접사가 비교적 많기는 하지만 한정적 접사도 적지는 않습니다. 전미사 중에는. 알겠죠? 자, 대표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이 개라고 하는 말은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어를 명사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덥다라고 하는 동사에 개가 붙으면 덥게 명사가 된 거죠. 기 역시 마찬가지죠. 명사형 어미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있었죠. 그래서 기 같은 경우도 읽다라는 동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읽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형용사로 바꿔주는 건 록. 향기라고 하는 명사가 향기롭다가 되면 형용사가 되는 거고 다라 이러는 그 말도 역시 크다라고 하는 말이 커다랗다라는 뭡니까? 형용사로 변화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 형성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단어 형성법을 봅시다. 자, 단어 형성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크게 단일어와 복합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단일이 무슨 뜻이야? 단일. 한계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즉 정확하게 의미를 우리가 솔직히 좀 구분하기가 약간 애매한 용어의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알겠죠? 단일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자체로 다른 군더더기 없이 그냥 실제 형태에서 하나만을 우리는 단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복합어는 둘 이상의 이제 그 형태소가 어울려 있는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복합어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파생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직접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 그래서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표가 나와 있죠? 자,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고 있고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누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건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를 보도록 합시다. 자,
자,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자, 어근의 앞에 접두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파생어를 우리는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혹은 다른 말로 접두파생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접두사는 뒤에 오는 어근의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며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지. 그치? 거의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몇몇 접두사는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군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덧붙는이라는 의미로서 군말, 쓸데없는 말. 군밤할 때 그 군 아니에요. 알겠죠? 군밤은 구운 밤이라는 실제 뜻이 있기 때문에 얘는 굽다라는 말에 밤이 붙은 형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군말 같은 경우는 이건 쓸데없는 말. 군불 같은 경우는 이제 닭하고 남은 불. 그죠? 군살 같은 경우는 뭐야? 여분에 이제 살이 쪄가지고 남은 살. 그죠? 군소리 역시 군말과 유사한 뜻이고. 군 식구 하면은 뭡니까? 우리 진짜 식구가 아니라 그냥 괜히 약간 어떤 집에 빌붙어 사는 사람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군침은 그러니까 맛있는 걸 보면은 이제 쓸데없이 나오는 침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짓은 마구 함부로 몹시 이런 뜻이라는 거죠. 짓국이다, 짓누르다, 짓밟다, 지딕이다, 짓짓다. 그 다음 시 같은 경우는 매우 짙고 선명하다. 그러니까 새빨갛다, 시뻘겋다, 새파랗다, 시퍼렇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접두사는 알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풋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덧 이런 것들 그치? 덧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덧붙인, 덧씌운 이런 의미에서 덧신, 더덕, 덧저고리, 덧버섯 이런 것들 그죠? 덧니 역시 마찬가지 그치?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요즘 최근에 이제 그 모의고사에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자, 원래 해라고 하는 접사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 해라고 하는 접사는 바로 그 해에 수확한 혹은 수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의미를 지닌 접두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해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해가 그 낱말들 중에 과일 같은 말과 붙으면은 해가 과일과 붙으면은 얘는 햇과일이 돼요.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런데 얘가 정말 희한하게 해라는 말이 쌀과 합쳐지면은 요 경우는 햅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형태가 이렇게 변해요. 뭐라고 붙는지에 따라서. 알겠죠? 그래서 왜 해가 쌀과 만났을 때 햅쌀이 되는가 요걸 묻는 문제가 모의고사에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는 중세국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알겠죠? 이거는 원래 형태가 어떻다? 옛말이 해라는 말에다가 쌀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쌀이 초성이 비읍 시읒이 오고 아래 리을 받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요 앞에 있던 요 비읍이 어떻게? 요 앞쪽으로 가가지고 얘가 햅쌀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를 정말 깊이 있게 중세국어까지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요것도 하나 적어놓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옆에 빈 공간에다 적어놓도록 합시다. 뭐 그 외에도 뭐 치 이런 것들도 있죠. 뭐 치받다, 치솟다 할 때 그런 치. 그 다음에 휘 같은 경우는 낱말의 그런 성질을 바꿔주는 접두사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개 안 되는 알겠죠? 그래서 휘 같은 경우는 날리다 하고 하면은 뭡니까? 무엇이 무엇에 날리다 이렇게 두 자리 소수인데 휘날리다 하면은 무엇이 휘날리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 서서 자릿수가 좀 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전미사에 의한 파생어. 어근 뒤에 전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파생어로 다른 말로는 전미파생어라고도 합니다. 자, 전미사는 어근의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품사 자체를 바꿔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미파생어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는 경우, 뭐 대표적으로 제니, 이것과 유사한 게 장이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는 옆에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뭐뭐 장이. 장이는 이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장, 장이. 대장리를 뭡니까?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대장장이. 그 다음 미장이. 우리가 뭐 건설 현장에 보면 벽이나 이런 데 시멘트가 고르게 예쁘게 발리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은 미장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직업을 나타낼 때 장이라는 말을 써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재미라고 하는 말은 굳이 따지면은 취미의 개념입니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멋을 내는 걸 좋아해서 멋쟁이. 그쵸?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뭐 할머니들 중에 이런 말 하잖아요. 개구짓 하지 말라고 할지. 개구쟁이 같은 짓, 개구짓이라고 하는 짓을 많이 하는 건 개구쟁이, 쟁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뭐뭐꾼. 자, 이것도 역시 직업적인 개념입니다.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알겠죠? 그래서 꾼이라고 써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것과 유사한 게 질. 자, 이것도 직업이라는 적인 개념으로 쓰는데 약간 낮춤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슨 질 하면은 좀 낮게, 하찮게, 혹은 안 좋게 보죠. 그죠? 대표적인 게 도둑질.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뜻들이 다 유사한 그런 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다음 꾸러기도 이제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을 꾸러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를 보면은 자,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용언을 명사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쵸? 자, 이거 적어 놓도록 합시다. 얘는 은 용언을 명사로 바꾸어주죠. 그죠? 자, 그 다음 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용언을 명사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놀다가 놀이, 그쵸? 놀이를 한다 할 때 이 놀이는 뭡니까? 바로 용언이 명사가 된 거잖아. 알겠죠? 높이를 재었다 할 때 이때 높이도 명사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기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얘도 용언을 명사로 바꿔주죠. 그죠? 자, 그 다음 형용사로 바꿔주는 거는 답 같은 거는 정답다, 어른답다 같은 경우는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어 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높 같은 경우는 새롭다, 관형사를 형용사로 바꾸어 주죠. 자, 스럽다, 이것도 자랑스럽다와 마찬가지로 명사를 형용사로 바꿔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동사로 바꿔주는 거는 아까 나왔었죠. 그쵸? 명사 뒤에 붙어가지고 얘가 동사가 될 수 있도록. 그쵸? 자, 그런데 정확하게는 건강하다 같은 경우는 형용사예요. 알겠죠? 이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리라고 하는 거는 얘는 부사를 동사로 바꾸어주는 이러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높이 같은 말 같은 경우는 쓰임을 잘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높이를 재다, 높이를 가늠했다 이런 식으로 조사가 뒤에 붙는 경우는 명사가 된 거야. 알겠지? 그런데 종이 비행기를 높이 날렸다 할 때는 뭡니까? 비행기가 나는 게 높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날렸다를 꾸며주는 부사의 기능을 하거든요. 알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요거를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전미파세모가 만들어질 때 일반적으로는 전미사를 밝혀 쓰지만 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첫 번째 자, 먼저 실질 형태소의 의미가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바로 원형을 밝혔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물을 얼려가지고 만드는 걸 얼음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얼다라는 의미가 그대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형태소의 실제 형태소의 의미가 유지가 되는 경우, 그렇죠?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 유지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원형을 밝혔어요. 하지만 두 번째, 실제 형태소의 의미와 멀어진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목에 거는 액세서리를 우리는 목걸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목에 걸다라는 의미가 그대로 유지가 됐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원래 형태를 밝혀서 목걸이라고 씁니다.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염병 중에 목이 이렇게 부어오르는 병이 있어요. 알겠죠? 이것도 역시 목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원래 목에 걸다는 의미에서 멀어졌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쓸 때도 목걸이 이렇게 씁니다. 소리 나는데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정미사를 표기할 때는 원래 의미를 유지하느냐, 원래 의미에서 멀어졌냐도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여기서도 보면 놀다라는 말에 음이 붙었는데 노름이 된 거야. 노름은 플레이의 의미가 아니잖아. 노름은 뭡니까? 도박. 그렇죠? 갬블링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멀어졌기 때문에 얘의 경우도 소리가 나는 대로 써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함께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거는 또 좀 알아봐둬야 돼요. 자, 어간에, 자, 요거는 밑줄 쳐놓읍시다.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정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바로 뭐다?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이나 이외의 전미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으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무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묻다라고 하는 용어에서 왔다는 게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럼 무덤에서 묻을 빼버리면 뭐가 남는다? 바로 엄이 남더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 엄이 바로 전미사에 해당한다는 거죠. 알겠죠? 지붕도 이거 말고 지붕도 마찬가지죠. 지붕도 뭐가 뭡니까? 집에서 그 비나 뭐 눈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걸 우리 지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당연히 집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는 웅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었다라는 것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나 음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문법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참, 그래도 한 10분 정도 옆에 있는 날개 문제, 오늘 수업했던 부분에 있는 날개 문제를 좀 풀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죠?